네, 안녕하세요. 일단 뭐 지금 국내 거래소들이 계속 이제 이더리움 하드포크를 지원하겠다는 이제 공식적인 발표가 있는데 가능성은 사실은 뭐 의외로 만약에 이더리움 하드포크가 실행이 되면서 사실 이더리움은 하드포크가 업그레이드 개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과 다르게 이제 업그레이드 개념이었는데 이 개념이 뭐 누군가의 뭐 채굴자라든지 아니면 어떤 집단에 의해서 뭐 나는 기존의 이더리움 방식으로 계속 그 체인을 유지해 나가겠다라는 집단이 만약에 생길 경우에는 이게 예상치 못하게 다른 뭐 이더리움 모시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모시기. 그러면 그럴 경우에 아마 이제 하드포크를 지원한다고 한 거래소에서는 뭐 추가적으로 코인 지급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보통 사람들이 되게 안 좋게 보는 게 암호화폐 시장은 이렇게 뭐 하드포크가 되면 뭐 하늘에서 이제 돈이 떨어지는 거냐 뭐 추가적으로 코인이 나오는데 뭐 사실은 뭐 좋진 않은 거죠. 근데 이 블록체인이라는 게 계속 발전을 하려면 뭐 궁극적으로는 하드포크는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이제 어떤 특정 집단의 뭐 그 개인적인 뭐 수익을 위해서 뭐 이렇게 체인이 보통 쪼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저 같으면은 이더리움을 뭐 하드포크 전에 뭐 수익 실현을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만약에 이렇게 만약에 뭐 특정 세력에 의해서 뭐 또 그게 유지가 된다면 체인이 예? 업그레이드 되는 뭐 콘스탄티노플 이에 이제 계속 과거 이더리움 방식으로 누군가 채굴을 한다면 그 코인의 지급을 받잖아요. 사실 저는 이거 쓰레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더리움이 연태까지 버텨왔던 가장 큰 힘과 지금 이 코인이 계속 발전할 수도 있었던 거는 이더리움 재단에서 계속 이거를 꾸준한 로드맵대로 업그레이드를 진행해 왔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드포크 되는 코인은 사실상 그런 집단이 불분명해요. 물론 있겠죠. 이거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처럼 ETC처럼. 근데 ETC도 사실 저는 로드맵이 불분명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뭐 나는 그냥 지금 가지고 있는데 장기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저런 코인 받으면 땡큐죠. 예, 매도해서 나는 이더리움을 더 사는 거죠. 그냥 예, 콘스탄티노플 적용되는 이더리움. 그리고 만약에 콘스탄티노플 적용된다 그래서 이더리움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물량을 팔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추가적인 코인을 지급받으면 더 땡큐죠. 이더리움 가격이 내려가? 나는 이 보유한 코인이 있어? 그럼 이걸로 다시 이더리움을 사는 거죠. 그래서 장기 보유. 예.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장기 보유라는 게 그 가상화폐 시장에서 이게 가능하려면 진짜 엄청난 신뢰가 있어야 돼요. 아, 나는 이 프로젝트를 왜 이 프로젝트가 살아남을 수 있고 이 프로젝트가 왜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를 본인 스스로 믿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시세가 흔들리는 것 속에서 그 마음을 되게 잡기가 어려워요. 실제로 이런 게 존재하더라도 이 시세 속에서 마음이 흔들리는데 이런 게 없으면 뭐 다른 게 오르면 그걸로 가고 싶고 또 다른 게 또 오르면 그걸로 가고 싶고 뭐 그런 마음이 계속 생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이거는 뭐 차트적인 내용은 아니고 이제 콘스탄티노플 적용되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얘기했고요. 제가 이 방송하면서 계속 말씀드렸던 게 저는 사실 이 방송 전부터 이 저 개인 차트에 이제 저장이 되어 있는데 이 구간에서 이제 매수를 적극적으로 했어요. 물론 저 개인적으로는 이 구간에서도 매수를 했거든요. 저는 사면 팔지 않습니다. 뭐 사실은 과거에는 진짜 엄청난 스캘핑도 해보고 일본봉 보고 그래서 지지저항 확인하면서 뭐 진짜 계속적으로 매수 매도를 해서 하루에도 엄청난 매수 매도를 한 적도 있었거든요. 뭐 이런 시기 때는 안 했고요. 이 시기에는 제가 시장이 너무 불안해 보여서 그걸 홀딩하고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계속 가격은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니까 수익을 내고자 해서 이 구간에서는 진짜 1분봉 보고 매매한 적이 좀 있었어요. 뭐 15분 봉도 보고 뭐 1시간 봉도 보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지만 이제 1분 봉 자체도 봤어요. 근데 현재는 1분 봉 안 보거든요. 안 본지 좀 됐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시장이 어떤
지금은 변동폭도 많이 적어지고 이제 시장이 뭐 어떤 이제 방향을 틀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도 매매를 했었고, 이때 하나로 한 20만 원 정도였던 것 같고, 떨어지는 파동에 분할 매수 계속 했어요. 15만 원부터 9만 원까지 분할 매수를 했거든요. 사실은 저도 이게 15만 원에서 13만 원, 11만 원, 9만 원 떨어질 때 불안했죠. 안 불안하다면 거짓말이에요. 근데 저는 계획한 대로 그냥 그 계획을 따랐을 뿐이에요. 결과적으로 지금 다시 17만 원까지 반등이 나왔는데, 현재도 뭐 지금 매매를 뭐 적극적으로 할 생각은 없어요. 현재는 그렇고, 제가 이제 계속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지금 하락, 그러니까 일본 관점의 큰 그림에 이제 하락 쐐기형이 지금 상승 이탈한 이후에 지금 그 일목구름표도 지금 일본 기준으로 상승 이탈했어요. 그리고 아마 내일 정도면은 큰 폭락이 없으면 골든 크로스가 나올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저는 여기서 충분히 더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심리적인 부분이에요. 심리.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하기가 되게 어려운 구간이거든요. 왜 어렵냐? 그간 많이 내리기도 했고, 이게 진짜로 반등인지가 궁금한 거예요. 이게 좀 매수를 꼬셔갖고 다시 이렇게 좀 하락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사실 그렇다고 이게 막 장대 양봉이 막 뜨면 개미들이 막 달라붙을 텐데 그렇지도 않은 상황이고, 정말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어요. 조정도 짧게 주고, 이때 조정 한번 줘서 기회가 있었는데 아마 이때는 또 매수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50일 EMA를 하방으로 이탈했거든요. 그래서 뭐 20일 EMA 지지 보고 매매하신 분은 있겠지만 좀 관망하신 분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좀 넓은 관점으로 주봉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주봉으로 보면은 주식 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는데 의미 있는 캔들이 나왔죠. 여기 주봉으로 양봉 3개가 나왔어요. 적산병이라고 보통 하죠. 보통 상승의 신호가 될 수 있는 건데, 양봉 3개가 나왔다. 과거에 이제 내려오는 구간에서 한 번도 양봉 3개가 연달아 뜬 적은 없었어요. 그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때는 뭐 고점 찍고 너무나 급락을 하니까 매수세가 확 달라붙어서 양봉 3개가 뜨긴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질질질질질 흘러내리고 뭐 지지부진할 때는 양봉이 뭐 2주 연속 나온 게 최대 맥시멈이었는데, 사실 이 자리도 되게 의미가 있었어요. 200 볼 때. 왜냐면 이거를 안 보면 거래량이 좀 많이 터졌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지금은 지표상도 그렇고 흐름이 좋은데, 과연 비트코인의 방향이 어떻게 결정이 나느냐에 따라서 흐름이 좀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사실상 골든 크로스 나왔다고 봐야 되죠. 여기서 진짜 장대 음봉이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수일 내로 이제 골든 크로스는 나올 거예요. 저도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분할 매수를 하면서 최악의 경우까지 대비해 놔서 약 하나로 한 5만 원 정도까지는 이제 매수할 수 있는 자금을 여유를 남겨놨는데, 저도 사실 고민이에요. 지금 사야 되나, 더 추가적인 분할 매수를 해야 되나, 아니면 내려오는 파동을 한 번 더 기다려야 되나라는 고민이 되는데, 여기서 제 개인적인 심리만 한번 반영을 해보면, 지금 이더리움을 관심 있게 보는 사람은 한번 내려오기를 되게 기다릴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쌍바닥을 한번 만들어주면 손절을 좀 잡고, 혹은 손절을 잡지 않더라도 이 자리에선 한번 매매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기다리시는 분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그리고 그 시점이 하드포크 콘스탄티노플이 적용된 이후에 아마 개인 투자자들이나 어떤 세력들이 이제 단기 매매에 대한 수익으로 인해서 이제 좀 물량이 나오면, 그때 뭐 가능하면 뭐 이 라인까지 좀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 자리를 좀 노리고 있는 개미들이 많다라고 하면 저 역시도 그렇기 때문에 차트가 내려올 확률은 그만큼 적겠죠. 언제나 개인이 생각하는 거와 차트는, 그리고 세력들은 반대로 가죠. 차트상으로는 사실 여기가 직접 매물대라서 큰 상승을
하지 못하는 한 여기서 저항을 받고 한번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거는 누구나 다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 과연 그대로 움직일까라는 부분에 대한 의문이 들어요. 예. 지금은 그런 의도적인 부분을 좀 의도적으로 여기서 양봉으로 끌어올릴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사실은 만약에 이게 정말로 강세장으로 전환이 된 거라면, 이더리움이 이제 조금씩 추세를 전환하고 있다면, 이 저점 기준으로 이 매물대까지 만약에 찍었을 경우에는 되돌림이 38.2%가 나올 확률이 가장 높아요. 물론 이게 좀 매도세가 많이 밀리면 61.8% 혹은 뭐 그 이하로도 빠질 수 있겠지만 61.8%는 또 매물대가 되기 때문에 여기도 상당히 매수를 해보기 좋은 지점이라고 하면 이 지점까지 올라갔다가 빠진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지점까지 또 오히려 가지 않을 확률도 있다는 거죠. 38.2%라면 현재 지금 자리예요. 그럼 지금 매수를 하는 거는 여기서 만약에 조정을 받지 않고 그냥 이렇게 조정 짧게 받고 만약에 올라간다라고 하면 괜찮은 자리가 될 수가 있는데 근데 정말로 야금야금 움직여서 매수를 하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럴 것 같은데 과연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예. 다우존스랑 나스닥도 지금 다시 급반등을 좀 하긴 했어요. 예. 워낙 그간 많이 떨어져서 다우존스가 한 1년 보면은 최근에 낙폭이 엄청났죠. 그래서 V자 반등 나오긴 했는데 나스닥도 그렇고 뭐 제가 알기로는 애플이 뭐 며칠 전에 10년 만에 하루 만에 10% 정도 폭락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나스닥 시총 1위였는데 4위까지 밀려났다고 하네요. 근데 코스피는 생각보다 반응은 좀 적은데 어쨌든 지금 금융시장 자체가 여러 가지로 다 흔들리고 있어요. 뭐 미국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국제 유가 또 상당히 요동치고 있거든요. 경기가 불안하면 석유에 대한 수요가 안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흔들려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급락하고 다시 급등, 그 V자 반등이 좀 나오긴 했는데 아마 더 많이 갈피를 못 잡을 가능성도 높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 있고 금리 인상이라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시장은 불안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오히려 다들 전통 금융시장을 좀 보수적으로 바라본다면 오히려 암호화폐 시장에는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제가 뭐 저 구독자가 그렇게 많진 않으니까 구독자는 거의 없는데 또 영상 시청하시는 분도 많진 않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좀 의미 있게 봤던 게 이제 뉴스가 하나 있는데 음, 그러니까 애플과 테슬라 같은 주식을 이더리움에서 이제 운영 가능할 거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DX 익스체인지라는 게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디지털 토큰화 한다는 거예요. 디지털 토큰을 제공하는데 그 베이스가 뭐냐? 그 나스닥에 있는 회사들이라는 거예요. 나스닥의 회사들의 주식을 디지털 토큰으로 제공할 거다. DX 익스체인지라는 회사가. 근데 이 회사는 계획하고 있대요. 뉴욕 익스체인지의 선물 거래를 계획하고 있는데 중요한 내용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주식으로 애플 그리고 페이스북 그리고 테슬라라는 회사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거래하는 것을 이더리움 기반 위에서. 그러니까 이더리움 기반 위에서 주식 거래를 가능하도록 플랫폼을 제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상당히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더리움이 그 STO 얘기가 많잖아요. 증권형 토큰. 증권형 토큰에 대한 프로토콜 규약도 아마 제공을 할 예정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은 ERC20인 ICO 기반 토큰들이 많이 운영이 되는데
그 ERC 땡땡땡을 만들어서 STO 기반의 프로젝트를 운영 가능하도록 하겠다라고 예, 로드맵이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도 한번 유심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뉴스가 있었고요. 음, 차트는 현재 이런 흐름. 이더리움이 사실 차트 역사가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예, 가장 오래된 뭐 해도 뭐 2016년에서 자산이 이제 실제로 거래되기 시작했고, 좀 재밌는 거는 제가 한 그러니까 그때 뭐 어쩌다 보니까 그렇긴 했는데 처음 제가 이더리움을 처음 매매를 시작한 게 이쯤 됐던 것 같아요. 2016년 한 5월경, 예, 4월, 5월 한 이 정도 되겠네요. 처음에 좀 상승을 맛보다가 좀 하락을 많이 맛보고 좀 많이 하락을 했었죠. 근데 이때도 뭐 사실 이때는 제가 뭐 경험이나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투자에 대한 그냥 이더리움이라는 블록체인 기술이 있는데 그 기술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만 보고 그냥 투자를 했었어요. 차트도 사실 분석하는 법을 전혀 알지는 못했고요. 그냥 이런 시장이 오니까 예, 투자 경험이 없으니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갑자기 이렇게 올라 버리니까 막 45만 원까지 막 처음 매매할 때는 막 8천 원, 뭐 12,000원 막 이럴 때 매매를 했는데 이게 45만 원이 되니까 정말로 이게 뭐 진짜 더 갈 것 같더라고요, 이게. 그러고 나서 이제 좌절을 한번 맛봤었죠. 13만 원까지. 근데 많은 투자자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이런 구간에는 매매를 잘 안 해요. 그리고 올라가기 시작하면 의심을 해요. 이게 뭐지? 어? 그리고 한 만약에 이걸 100%로 따졌을 때 한 50% 이상 오르기 시작하고 막 이런 되게 위험한 구간에 오히려 더 적극적인 매수를 해요. 저 역시도 이때 보유하고 있던 물량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래를 안 하고 그냥 계속 보유했는데 오히려 이럴 때 막 사고 팔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파니까 더 올라가니까 다시 사고, 파니까 더 올라가니까 다시 사고, 돈을 더 벌 것 같으니까 이런 구간에 오면 큰 돈을 더 땡겨서 쓰는 거예요. 이때는 큰 돈을 못 넣거든요. 투자 경험도 없고 이게 실제로 올라간다는 확신이 없어요. 가능성은 본 거지만. 그리고 시세가 어떻게 나는지에 대한 시세의 원리도 잘 모르고. 그래서 이런 때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락을 맛보니까 예, 거의 심리적으로 붕괴가 되죠. 좋은 경험을 한번 했었던 것 같아요. 저 때. 그리고 시장은 언제나 그랬듯이 많은 사람들이 손실을 보고 그걸 이겨내지 못하면 다음에는 이제 다시 반등이 나오죠. 그리고 또 떨어지고 되게 지지부진하고. 그러니까 투자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구간을 잘 공략을 하겠죠. 이렇게 변동폭이 많이 있던 구간을 노리는 일부 스캘퍼들도 있겠지만 변동성이 적어진 구간에서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에 대한 베팅을 하는 거예요. 예측 매매를. 그래서 올라가면 수익을 내고 내려가면 손절을 하는 거죠. 계획적으로. 예. 이런 시장에서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예. 올라가서 엄청나게 올라갔죠, 이때. 근데 오히려 저도 이런 시장에는 매매를 안 했어요. 왜? 그냥 가격 변동이 없으니까 그냥 관망만 하는 거죠, 계속. 그리고 올라가기 시작하면 의문을 해요. 의문을 가져요. 아, 이게 진짜 올라가는 걸까? 나를 꼬시는 게 아닐까? 근데 이거 차트적으로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 예, 이렇게 고점 찍고 뭐 쌍봉이다 해서 여기서 이제 하락 얘기 나온 것도 많았어요, 사실. 그렇지만 장기적인 트렌드는 깨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여기서 횡보하다가 이렇게 상승이 나왔을 때 오히려 하락이 한번 나오면 이 고점 대비 지지 매물대라고 보고 여기서 다시 한번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어우 30만 원, 이때가 30만 원대였거든요. 30만 원에 못 샀는데 내가 50만 원에 사야 돼? 아, 난 다시 30만 원 내려오면 살래. 뭐 이런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을 자꾸 심리적인 요인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50만 원에 사면 어때요? 더 올라가서 팔면 되죠. 내가 30만 원에 꼭 사서 수익을 낸다는 보장이 있나요? 아니면 50만 원에 사서 꼭 수익을 내야 된다는 보장이 있나요? 그런 건 아무도 장담을 못 해요. 그럼 그때 그냥 그 가격과 그때 그 가격이 형성하고 있는 시점의 차트 패턴이나 아니면은 뭐 그때 이슈를 좀 참조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매매를 하면 되는데, 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이렇게 하다가 나는 30만 원대 이걸 많이 봤는데 올라가면 못 사요. 아, 30만 원대 샀어야 되는데. 그리고 좀 버티다가 오히려 이런 구간에 막 말도 안 되게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때 타는 거죠. 다 물리는 거죠, 여기서 나중에. 그리고 오히려 막 여기서 사도 수익이 많이 나요. 대부분의 작년 장에서도 수익 못 난 사람은 바보였어요. 근데 실제로 돈을 번 사람은 없죠. 수익은 나요. 여기서 샀으니까 막 올라갈 때 막 한 100만 원, 이 돈이면 100만 원에 샀는데 240까지 가니까 수익 난 거죠. 근데 떨어지면 못 팔아요. 그게 문제예요. 왜냐면 240 찍고 200까지 떨어지면 240 생각이 자꾸 나죠. 근데 이런 게 되게 안 좋은 습관이거든요. 현재의 가격이 중요하지, 내가 지나온 과거의 가격은 자꾸 마음에 담아둘 필요가 없어요. 저한테 도움이 전혀 안 되거든요. 그럼 만 원대도 있었고 8천 원대도 있었는데 이때 매매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실패한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은 게, 나는 내가 비싸게 사더라도 더 비싸게 팔면 돼요. 꼭 싸게 사서 비싸게 팔 생각만 하는 게 정답이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좀 높은 가격에 사더라도 더 비싸게 팔면 되지. 그렇지만 이 사람들의 특징은 여기 100만 원에 샀는데 240에 못 파니까 200, 180 계속 기다리죠. 240 생각을 하면서. 근데 이러다가 100이 오면 자기 본전 이하로 이제 손절이 나가야 되는 상황까지 오면 자기의 그 최소한의 그 자기 기본 자금을 지켜야 되는데 그 원칙을 어긋나기 때문에, 그 원칙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손실을 보게 되면, 이제는 그때는 240 생각이 나는 게 아니라 원금 생각이 나는 거예요. 원금을 버텨요. 근데 원금까지 만약에 반등이 나오잖아요. 안 팔아요. 왜 안 파냐? 연태까지 버틴 게 얼만데 조금은 수익을 내야지. 그러고 이제 흘러내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때 되면 마이너스 한 70% 되면은 팔아도 의미가 없으니까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시장은 참 진짜 냉정한 게, 이렇게 막 버텨서 막 마이너스 70%가 났어요. 그래서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면 막 한 마이너스 50%까지 올라가겠죠. 그럼 이때라도 현실적으로 매물대나 이런 걸 분석을 해서 매도를 해야 되는데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 흘러내려서 지금 이 240 대비 뭐 9만 원 하면 95%거든요. 여기서 손실을 줄여서 다음 좋은 구간을 다시 매매를 해서 차근차근 과거의 일은 잊어버리고 앞으로 가겠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어떻게든 한 번에 뭐든지 복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손실을 많이 보죠. 그리고 사실적으로 이 정도 되면은 어떤 전략이라는 게 무의미해지죠. 그러니까 뭐 매매를 하는데 뭐 손절매를 하는 사람은 절대 부자가 못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아요. 주식은, 주식에서는 특히나 내가 내가 기본 분석이나 그 회사의 재무를 분석해서 메리트가 있는 회사라면 그 회사의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흔들리지 말아라고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코인 시장이라는 게 그런 펀더멘탈적인 부분이 지금 검증이 된 게 거의 없으니까 가격이 떨어지면 진짜 마음이 훨씬 더 흔들리기 쉽거든요. 예. 그래서 뭐 지금 구간까지 왔는데, 사실 지금 구간에 매매하고 싶은 사람들은 아마 있겠죠. 개미들 중에서도 있어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본 사람은 지금이 다시 매수 적기라는 거를 예,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은 이미 한 차례 수익을 크게 냈다면 지금은 심리적으로 너무 여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내가 번 돈에 예를 들면 내가 여기서 100만 원 투자해서 1000만 원을 벌었어요. 그럼 여기다가 500만 원 만약에 투자하고 혹은 300만 원 투자하고 나머지 700이니까 그래도 7배 번 거잖아요. 100만 원에서. 그러니까 시간을 그냥 즐기는 거예요. 시간을. 시세가 터질 때까지.
그래서 그러니까 돈도 벌어본 사람이 버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런 시세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남들이 좀 공포의 구간이라고 생각하는 시점이나 어떤 시점에는 적당히 사는 거예요. 적당히 막 바닥 잡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조금 오르더라도 그냥 적당히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크게 봤을 때는 지금 좋은 구간이라고 생각하면 뭐 9만 원에 못 사면 그냥 11만 원에 사고 12만 원에 못 사면 그냥 15만 원에 사고 이 9만 원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근데 지금 9만 원에 못 샀던 사람 지금 17만 원까지 올라오니 다시 9만 원 한번 내려왔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정작 다시 9만 원 가면 매수하기 쉬울까요? 예, 그냥 본인이 어떤 계획을 세웠으면 그 계획을 이행을 하면 돼요. 투자는. 그리고 시간을 즐기면 되는데 예, 장고를 보고 마음 졸이고 맨날 사실 저 여기서 20만 원대 분할 매수를 시작해서 이더리움을 가지고 있던 게 9만 원 떨어졌을 때 마이너스 한 45%, 막 55% 이랬거든요. 그냥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면 저는 만약에 여기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계획을 세워놓고 예, 계속적으로 분할 매수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한 평균 매매가 한 15만 원 정도 맞추면 이 큰 그림을 봤을 때 15만 원이면 얼마나 좋은 거예요. 이게 망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저는 이게 신뢰가 있었던 거죠. 이 이더리움이라는 게 앞으로 간다라는 저는 신뢰가 있어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가격이 더 떨어져서 5만 원을 찍던 3만 원을 찍던 저는 앞으로 이더리움이 크게 성장할 거라는 거에 대한 믿음은 변하지 않아요. 예, 물론 흔들리겠죠.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 공포감도 느끼겠죠. 사람이니까 잔고가 많이 주니까. 그래도 예,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계획이나 아니면 저의 뭐 투자 방침이나 이런 거를 뭐 그러니까 변경하거나 아니면 감정적으로 그거를 치우쳐서 결정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투자는 빚을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이미 지거든요. 투자는 다른 게 없어요. 심리전이거든요. 그래서 그 원숭이랑 펀드 매니저랑 대결을 했는데 원숭이가 그냥 찍은 종목 6개가 펀드 매니저가 찍은 6개보다 더 많은 수익을 냈다고 하잖아요. 원숭이는 그냥 다트 돌려서 찍은 거거든요. 종목 막 적어놓고 다트 돌려서. 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거래를 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많은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차트를 보면서 이런 심리적으로 흔들릴 게 없거든요. 아예 보질 않으니까. 예. 작업을 거는데 작업이 안 걸려요. 안 보고 있는데 작업이 걸리나요?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꼭 많이 알고 지식이 많고 차트 분석을 잘하고 이런 사람이 꼭 돈을 버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심리적으로 항상 평정심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한 시장이에요. 그렇다면 빚을 내면 이길 수 있을까요? 매달 이자 나가고 와 이거 원금 갚아야 되는데 그래서 여윳돈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윳돈. 서민들은 여윳돈이 없죠. 근데 내가 당장 없어져도 나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예, 일단 그래도 일정 부분은 마음이 편하죠. 좀 잃더라도. 그리고 내가 여기 20만 원에 사서 가격이 좀 떨어졌지만 제가 팔지 않으면은 손해는 아니에요. 물론 가격이 많이 올라서 잔고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것도 팔지 않으면 수익이 아닌 것처럼 과거의 경험을 해본 것처럼 심리적으로만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런 거를 철저하게 이용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예? 개인들의 개인들이나 세력들이나 뭐 조무래기 세력이나 큰 세력이나 서로의 그런 심리를 계속 자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박아두고 한 5년 안 본 사람이 오히려 승자가 될 확률이 높은 거예요. 오히려 진짜로 우스갯소리로 제가 그냥 여기 100만 원에 산 사람 있잖아요. 5년 묵혀두면 오히려 승자가 될 수도 있어요. 진짜로. 예. 나중에 100만 원이 한 1원 자리라고 느껴지는 날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1원 자리. 310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차트를 봤을 때 여기에서 샀는데 이만큼 떨어졌는데 여기에서 산 사람은 이제 와, 나 진짜 한 60% 날라갔다 이러고 있는데 그냥 시장을 그냥 잊고 지냈는데 이런 시세를 내는 거죠. 그거랑 지금 차트의 크기만 달라졌지 이때랑 똑같은 거예요, 상황은. 근데 만약에 이게 정말로 세상에서 없어질 그런 거라면 여기서도 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 이게 앞으로 세상에서 계속 존재하고 발전할 수 있냐 없냐를 먼저 판단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차트보다.
그렇다면 그 이후의 가격을 보는 거죠. 그러면 이게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하면 이런 가격을 시세를 내고 지금은 좀 조용해졌는데 적당한 투자 시점을 찾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거죠. 좀 매매가 많이 이루어졌잖아요, 이때. 봐봐요. 누군가는 많이 팔았지만 누군가는 또 많이 샀다는 거죠. 다음 시장을 준비한다는 의미예요. 주봉으로도 마찬가지고. 주봉으로는 지금 이더리움 탄생 이후에 가장 많은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고 있다는 증거예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매매를 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 더 설명을 드리면 이때 시장이랑 지금 시장이랑 규모가 달라요. 비트파이넥스가 과거에부터 존재해서 이때는 비트파이넥스랑 몇 개 되지 않는 거래소에서 거래량이 집중되었기 때문에 이런 거래량이 나온 거지. 지금은 수많은 유명한 메이저 거래소들이 생겼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거래량을 합산해서 토탈 거래량을 본다면 이때랑은 비교도 안 될 지금 거래량을 지금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15만원, 13만원, 뭐 11만원, 9만원 이렇게 분할 매수하면서 정말 과감하게 했어요. 이건 내가 계획했던 범위 안에 들어와 있고 여기에서 더 떨어지더라도 물론 5만원이라는 위치까지도 가겠지만 이제는 이 하방 세기형 형태가 이제는 이제 트렌드 전환이 될 시기가 가까워졌구나. 예. 라고 예상 매매를 한 거죠. 분할을 하면서 저점을 찍을 때. 근데 사실 확인 매매를 하시는 분을 만약에 지수 이동 평균선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한 번도 50일 EMA로 올라탄 적이 없기 때문에 50일 EMA로 올라탄다라고 했을 때 사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죠. 사실상 제가 이때부터 9만원까지 매수했지만 평단가는 15만원이라고 하면 그냥 저점 찍고 EMA로 올라타는 거 보고 매매를 하더라도 동일한 15만원 정도의 평균 단가가 나오겠죠. 근데 아마 이때도 분할 매수를 하지 뭐 일괄 매매를 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하면 뭐 큰 차이는 없었을 것 같아요. 좀 올라가서 좀 평단가는 좀 더 올라갔겠지만 그리고 오히려 지금 골든 크로스가 뜨면 추가적으로 분할 매수를 한 번 더 하는 전략 뭐 그런 전략도 활용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비트코인 캐시가 뭐 1분봉으로 잠깐 막 양봉 막 띄우길래 이거 한번 가나 싶었는데 또 흘러내리네요. 제 옛날에 비트코인 캐시를 진짜 많이 매매했거든요. 근데 정말 어려워 이거. 단타도 그렇고 장기 매매도 그렇고 정말 흔들더라고요 진짜. 차트 분석하기도 어렵고 가격 대응하기도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단기 투기성 자본도 많이 들어와 있는 데다가 이 차트를 만드는 세력이 메인 세력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차트를 많이 흔들더라고요. 그리고 한번 시세를 내면 정말 미친 듯이 내죠. 짧은 기간 동안.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많이 관심을 받는데 요즘에는 관심 종목에 있긴 한데 좀 보기는 어려워요 항상. 트론이 좀 많이 오르네요 오늘. 트론은 관심 종목이라기보다는 오늘 좀 변동이 있는 것 같아서 잠깐 등록을 해놨거든요.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방송한 거 중에 그런 말을 했어요. 이더리움하고 비트코인 캐시는 그 이더리움은 1억 조금 넘는 발행 물량이 있고 비트코인 캐시는 1750만 개인데 5배가 넘는 차이가 나는데 보통 가격 구간이 비슷해지면 그때 비트코인 캐시가 큰 상승을 한번 보여준 적이 한 두 차례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둘이 가격이 만났을 경우에. 근데 어김없이 큰 상승을 보여줬거든요. 한번 지켜볼 만한 것 같아요. 비트코인 캐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내가 비트코인 캐시는 다른 거 다 떠나서 하드포크도 많이 하고 시장을 계속 흐려놨던 건 사실인데 다른 거 다 떠나갖고 제가 이거 주봉 차트 보고 말씀드렸잖아요. 비트코인 캐시는 막 이런 상승장 그리고 탄생 이래 이 거래량을 보면은 정말 이거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가격이 하락을 했는데 여기서 이런 거래량을 터지면서 8만원에서 지금 18만 2천원까지 약 2배 이상 상승을 했는데 누가 가져간 물량이 많다면 아마 다시 저점을 찍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더리움도 좀 비슷하고
근데 비트코인 캐시는 그게 이제 단발성으로 좀 끝나고 좀 소강 상태를 오래 가는가 반면에 이더리움은 지금 3주째 진행되고 있죠. 3주째 이제 거래량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리플이나 뭐 이오스, 뭐 스텔라 루멘, 이오스는 그나마 좀 견주어 볼 만한 거래량이 터졌는데 스텔라 루멘, 뭐 리플, 비트코인은 큰 관심은 없어요. 근데 이게 한국 차트 기준이라서 그렇지 한국 사람들은 이상하게 비트코인 매매를 많이 적극적으로 안 하더라고요. 그게 아쉬워요. 저는 좀 POW 최고령 방식 중에 뭐 막 단기 매매를 해서 막 단기 변동성을 크게 보려는 사람들은 안 들어오겠지만 안정적으로 좀 매매하긴 좋아서 저도 사실 예전에 과거에 되게 매매를 많이 했었거든요, 비트코인으로. 근데 현재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비트코인. 만약에 시장에 살아남는다, 비트코인이 2100만 개가 한계다. 인도의 인구만 10억이 넘죠. 2100만 개가 전 세계 사람들 중에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농담으로 그냥 430만 원인데 한 개에 그냥 자식 물려준다는 생각으로 하나 사고 430만 원 날릴 각오로 그냥 짱 박아 놓으면 나중에 좀 어떤 결과가 있을지 전 사실 그게 되게 궁금해요. 그래서 저도 지금은 비트코인 매매를 안 하고 있는데 좀 이거를 한번 고려해 보고 있거든요. 한 개 사서 정말 2100만 개인데 전 세계에 이게 통용되는 날이 오면 만약에 진짜 진짜 어마어마할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430만 원 날린다고 생각하면 뭐 그냥 속편한 거래인 것 같아요. 430만 원이 큰 돈인데 날린다고 인생 어떻게 안 되잖아요. 그렇게 그런 관점으로 다가가면 지금은 저는 지금 되게 괜찮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이 차트를 어떻게 보고 있냐면 가격이 많이 오르고 계속 6,000불 정도를 계속 저점을 확인하면서 변동성을 계속 줄여갔어요. 그리고 막 벡트 거래소가 나온다고 해서 상방으로 언제라도 터질 것 같은 막 그런 분위기를 계속 조성을 했어요. 그리고 페이크로 뺀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사람들 좌절시키고 이 페이크가 끝나면 그 이후에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누가 봐도 차트를 좀만 볼 줄 아는 사람들은 이 트라이앵글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뭐 여러 가지 정황상 저점을 찍은 것 같기도 하고 쓰리바닥 넘게 확인을 했으니까 여기 올라가게 되면 추세 전환 가능성이 있다라고 진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방향으로 안 가죠. 떨어지는 거예요. 미친 듯이. 손절할 기회도 잘 주지 않고. 손절매가 코인 시장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전략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이게 그 기능상으로 제공을 안 해요. 스탑 리밋이. 바이낸스나 뭐 몇몇 거래소 빼면은. 그러면 내가 눈 떠 있는 시간 가격 폭락에 대응하지 못하면 그냥 손절 자리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갑자기 음봉이 떠서 그냥 폭락을 해버렸거든요. 이때 여기서 좀 떨어지기 시작한 여기 뭐 그러니까 700만 원, 740만 원 유지하다가 그냥 뭐 하루 만에 한 650만 원, 100만 원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때라도 손절하신 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좀 이때 버티던 사람은 좀 반등 나와서 리테스트 되면 팔아야 되겠다라고 버티던 사람은 이 음봉에 무너졌을 거예요. 550만 원까지 찍는 음봉. 와, 그럼 내가 손실이 지금 한 몇 퍼센트, 한 30%가 넘는 상황에 이걸 손절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하는데 계속 이제 뭐 흔들면서 계속 내린 거죠. 그래서 이거 스탑 리밋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 게 이게 좀 저는 다분히 고의적이지 않나 싶어요. 이거 스탑 리밋을 뭐 업비트라는 거래소에서 이거 제공하는 기술 자체가 어려워서 안 하는 건 같지는 않아요. 과거에 코빗이라는 거래소가 한국 거래소에선 유일하게 비트코인만 스탑로스 기능을 제공을 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이 코빗 거래소를 많이 이용을 했는데 그때 이제 이 시장 만들어질 때 그때 막 김포 50%에 막 이 시장 12월 1월 때 그러니까 가격이 많이 변동을 하니까 매매는 해야 되겠고 해서 비트코인만 매매했어요. 그래서 스탑로스로
칼같이 손절 나가는 전략. 수익이 나면 뭐 그냥 일정 수익을 보고, 그리고 취침 시간에는 대부분 매매를 하지 않는 전략으로, 혹은 취침을 하면 반드시 스탑로스를 걸어놓고 자는. 근데 이제 코빗마저도 이제 그 스탑로스, 비트코인 스탑로스를 빼더라고요. 왜 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좀 코빗, 한국에서는 뭐 이제 스탑로스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외국 거래소를 이용을 하면 되는데, 외국 거래소를 이용하면은 일단 여기서 사서 보내야 되는데, 보내면 또 그때 프리미엄에 따라서 내 가치가 또 변동이 되고, 또 다시 거래를 하다가 다시 원화 환전을 하려면 다시 한국으로 와야 돼요. 그럼 그때 또 수수료 나가고, 그때 또 프리미엄에 따라서 시세 변동이 있고, 그럼 단기 매매를 할 경우에는 큰 의미를 가지진 못하고요. 아예 그냥 거래소에서 계속적으로, 외국 거래소에서 그냥 단타 치면서 계속 장기적으로 가져가겠다. 거기에 이제 테더나 뭐 이런 걸로, 지금은 뭐 USDC나 TUS나 팍스코인 뭐 이런 걸로 유지하면서 가겠다라고 하면 지금은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해외 거래소 이용하려면 여러 가지로 좀 불편해요, 그냥. 그러니까 어렵다기보다는 그냥 불편한 거죠. 골든 코러스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자, 2018년 4월 27일, 약 9개월 9개월 만에 나오는 골든 크로스가 가지는 의미는 어떨까요? 여기서 페이크 주고 다시 데드 크로스가 발생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사람들이 되게 많이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 매물대를 돌파하지는 못할 거다, 저항을 받을 거다. 그러면 200달러, 보수적으로 보면 200달러인데 지금 160달러에서 200달러 정도 벌려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200달러에서 저항받고 빠지면 그때 매수 자리 좋은 데를 찾아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다수일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개미들이 만약에 매수를 하고 싶은 구간이 이 쌍바닥이나 혹은 뭐 38.2%나 61.8%까지 떨어진다라는 그런 기준으로 보고 있다면, 과연 그거를, 예, 누군가가 역이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많이 거래량이 터지면서 매집했던 사람은 굳이 가격이 한 번 더 빠지는 거를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여기서 강한 양봉이 나와서 이 매물대를 돌파하고 한 번 빠지더라도 지지받고 더 올라갈 수도 있죠. 그럼 지금 기다리던 사람한테는 오히려 매수 기회가, 정확하게 차트 매매하는 사람들은 이때 한번 있을 수 있겠지만, 오히려 이때 가격을 되게 고민하다가 이때 20만 원이 한 22만 원이 됐다고 하면 또 매수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이거 너무 올랐는데, 여기서 떨어지면 17만 원대도 못 샀는데 22만 원에 사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또 들 수도 있는 시점이거든요. 저는 9만 원에도 샀지만 지금 양봉, 그러니까 골든 크로스가 뜨면은 분할 매수를 또 고려하고 있어요, 일정 부분. 9만 원에 샀는데 지금 18만 원이다. 그냥 사는 거죠. 9만 원이나 18만 원이나. 그냥 내가 생각했던 어떤 조건이, 규칙에 부합하면 그냥 가격 생각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물론 9만 원에 지금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다 샀으면 좋겠죠. 근데 그때 더 떨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그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때까지 매수를 할 수 있는 현금을 확보해 놓은 거죠. 근데 다행히 이때까지는 오지 않았고 올라갔다면, 이때 이제 쓰려고 확보했던 현금을 그냥 관망하던지, 아니면 또 좋은 자리라고 생각되는 데서 다시 한번 재투자를 하던지, 그런 결정을 내리는 거죠. 손실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손실을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여. 수익도 받아들이고. 왜 수익만 받아들이려고 하세요? 그러니까 돈 벌기가 힘들죠. 손실을 어느 정도 감내하려고 하세요. 당연히 돈을 잃을 수도 있는 시장이에요. 돈을 어떻게 벌기만 하겠어요. 그럼 다 재벌되죠. 어쨌든 시장에 점점 규모는 커지는데 지금은 가격은 많이 하락되어 있는 상태라, 오히려 좀 하늘이 주신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조심스러운 예측도 한번 해봅니다.
위험을 즐기는 거죠. 즐겨보는 거죠. 뭐 인생 뭐 별거 있나요? 돈이야 뭐 벌 때도 있고 잃을 때도 있고 한 거죠. 내 거를 항상 지키려고 하면은 오히려 큰 부자가 되기는 어려워요. 자기 거를 많이 지키려고만 하면 내줄 땐 좀 내주고 또 채울 땐 더 많이 채우고 그러면서 가는 거죠. 그렇게 뭐 시간이 흐르다 보면 뭐 그릇이 많이 커져 있겠죠. 그때 되면 좀 비워내더라도 마음이 그렇게 안 좋진 않고 또 더 많이 채울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또 시장을 바라보는 게 이 시장에 이더리움을 미래를 긍정적으로 봐서 대량 물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장기 투자를 하는 큰 금융 세력이 만약에 있다면 평단가는 9만 원이 되지는 못할 거예요. 오히려 지금 18만 원이라는 평단가도 가지고 있기는 어려울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이런 금융 세력이 만약에 있다면 그분들도 지금은 손실 중일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들은 지금 손실을 보고 있지만 어차피 시간적인 관점이나 투자를 오래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좀 이더리움 관련해서 물량을 많이 가지거나 있는 세력이 있다면 오히려 평단가는 한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정도. 300불 언저리. 그러면 왜 가격을 더 뺐냐? 뭐 그 사람들도 자기 평단가 이하로 가격을 더 뺄 때도 있겠죠. 그러면서 또 여기서 물량을 매집하고 그러면서 또 평단가를 좀 낮춰 나가는 거겠죠. 낮춰 이렇게 저희들처럼.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는다고 해도 저는 이 매물대 위에 있다고 보거든요. 좀 크게 잡으면 이 구간 사이에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저희는 세력보다 지금 싸게 살 수 있는 구간이라고 어떻게 보면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단타를 친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시간이 지나보면 알겠죠. 제가 유튜브에 이제 이 동영상을 남길 건데, 뭐 1년, 2년, 3년, 4년, 5년이 지나보면 이 동영상이 과연 어떤 동영상이 될지 저도 참 궁금하네요. 저 역시도 앞으로 시장이 만약에 전환이 된다고 하면, 과연 제가 초심을 또 잘 지켜나갈 수 있을지 그것도 사실 좀 궁금해요. 언제나 시장은 사람의 마음을 엄청나게 흔들어서 그 시장 안에서 또 잘 버틸 수 있을까 라고 지금도 한 번씩 되뇌어 보거든요. 내가 앞으로 상승하는 시장이 온다고 하면 내 마음을 잘 컨트롤해서 초기 계획대로 잘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 한 번씩 되물어 봐요. 근데 언제나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언제나 쉽지 않아요, 투자는. 언제나. 그리고 아무리 싼 가격에 샀다고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내가 지금 매입해야 하는 가격에 너무 목숨을 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10만원 싸게 사서 좋겠죠. 근데 나중에 저보다 10만원 비싸게 산 사람이 더 좋은 자리에서 매도해버리면 그만인 거예요. 산다고 시장은 끝나지 않고 오히려 파는 거가 더 중요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느꼈던 감정이 뭐였냐면 2016년부터 쭉 느꼈던 감정이 뭐였냐면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더리움 초기 투자했을 때 10,000원 밑에서도 많이 샀었거든요. 엄청 싸게 샀죠. 그럼 누구한테 그런 얘기하면 와, 너 돈 되게 많이 벌었겠다 하지만 실제로 돈 많이 못 벌었어요. 왜냐면 이런 지금 과거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와서 이 시장을 바라보면 이 구간에서 제가 사고 팔고를 하면서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왔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시장을 팔고 나서 50%의 수익이 나고 오히려 시장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고 지금 지나보면은 저는 8,000원에 샀지만 이렇게 가지고 있었으면 엄청난 수익이 났겠지만 그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오히려 만약에 있다면 여기 사서 계속
여기까지 수익을 경험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가지고 있을 확률도 높아요. 혹은 떨어지는 파동에 매도를 했거나.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판 사람이 오히려 저보다 낫겠죠. 저는 8,000원에 샀지만 이 사람은 뭐 75만원에 사더라도 사는 가격에 너무 목을 매지 마세요. 싸게 사려고 너무 목을 매지 마세요. 당연히 시장을 내가 다 지배하지 못하는데 내가 최저점을 산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한 가지 제가 말해줄 수 있는 게, 저는 8,000원에 사서 예? 얼마의 수익을 냈는지는 얘기는 안 하지만 어쨌든 간에 저는 8,000원에 진입을 했지만 75만원에 사서 저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낸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 물론 3배지만 8,000원에 사서 이렇게 좀만 가지고 있으면 3배 금방 되지만 3배 버는 것도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3배면은 뭐 1,000만원 투자하면 3,000만원 되는데 이게 쉬운 일인가요? 1년 만에. 그 수익률로 따지면 300%. 1년에. 거의 뭐 신이죠, 신. 이렇게 투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근데 코인 시장이 뭐 지나치게 그런 기회를 작년에 많이 줬던 것 뿐이고, 그냥 현실적으로 투자에 대한 좀 생각을 해보면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업비트, 뭐 코이너, 코빗, 빗썸 진짜 안 써본 데가 없는 것 같아요. 다 써봤어요. 빗썸도 써보고, 뭐 요즘에 생기는 뭐 작거래소, 뭐 해외 예전에 뭐 폴로닉스 뭐 다 써봤는데 그냥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코이너는 되게 거래가 더뎠거든요. 반응도 느리고. 근데 그때 뭐 빗썸도 그렇고 코빗도 그렇고 다 비슷비슷했던 게, 이게 이제 초창기 산업은 막 그렇게 대용량으로 이제 유저를 감당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비트코인이 폭발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거래가 24시간 되는데 서버를 그거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대응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 그때그때 계속 처리해야 되는 물량이 많고, 근데 그거를 라이브 상태에서 어떻게 뭐 계속 스케일업 한다는 게 또 쉬운 일은 아니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돈이 왔다 갔다 하는데 막 서버 다운되고 이런 건 좀 심했죠. 그만큼 시장이 개판이었어요. 사람들은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돈 받고. 그러고 나서 지금 시장이 그냥 정상적인 상황을 찾아가니까 망했다 그러죠. 저는 참 그게 신기한 것 같아요. 그냥 과거에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고 그냥 묻지마 투자가 막 병행했던 상황이고, 지금은 그냥 뭐 제 가치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정상적인 시장이 이제 된 건데, 뭐 이런 차트 상황만 보고 그냥 망했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가격만 보고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 2년 가까이 이제 뭐 이 가상화폐 시장도 있어 보고 주식 거래도 그 전부터 계속 해왔는데, 이제 느낀 거는 돈 잃는다고 사실 너무 좀 일일비하지 않아요. 주식으로도 최근에 코스피가 많이 빠져서 손실을 좀 많이 보긴 했는데, 그냥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럴 수도. 그러니까 투자를 안 하던 사람들은 야 너 큰일 났겠다, 뭐 이게 손실 지금 뭐 한 엄청나게, 뭐 지금 코스피 상위 종목도 반토막 난 거 수두룩한데, 뭐 그때그때 좀 대응은 해서 지금 뭐 평균적으로 뭐 50% 이상 폭락은 했지만 코스피 주요 종목도.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손실 본 건 없고요. 그 손실을 좀 보긴 봤다고 하지만 다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서, 그리고 손실 본 거에 큰 의미를 부여하진 않아요. 물론 이제 가슴은 아픈데, 그래서 이 시장에서 돈 버는 사람 얼마나 있겠어요, 주식으로. 2600 찍고 계속 내려오는데 여기서 돈 번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외국인은 뭐 공매도로 벌기도 했겠지만 저는 외국인도 손실 많이 봤다고 생각해요. 볼 수밖에 없죠. 왠 줄 아세요? 한 일례로 삼성전자 들을게요. 삼성전자 뭐 망했네 뭐 말 많죠. 뭐 주봉으로 보면은 뭐 55,000원대부터 흘러내렸는데, 뭘 잘 모르셔도 한참 모르시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삼성전자 외국인 보유율이 55%예요.
이 사람들이 다 뭐 이렇게 액면 분할 되기 전에도 52%였는데 오히려 지분량이 늘었어요. 예. 근데 이 사람들이 다 그러면은 자기가 사고 다 수익 구간인 사람들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높게 사도 자기가 믿는 가치가 있으면 보유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일비 하지 않아요. 일일비.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만 주식을 하나 사면 평균 6개월 못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뭐 미국이나 이런 데는 몇 년씩 가지고 있고 뭐 10년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내려올 수도 있겠죠. 다시 시간이 지나가 올라가는 뭐 그런 당연히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거 떨어졌다고 그냥 세상 무너지는 것처럼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좋은 경험한 거죠. 아, 이런 시장이 내가 왔구나. 그래서 저도 이제 주식을 처음에 주식 생각했던 걸 되게 비관적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자본주의의 꽃이 주식이에요, 결국에. 왠 줄 아세요? 자본주의의 성장 근원은 기업에 있거든요. 기업이 계속 성장하지 못하면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가 유지가 안 돼요. 그러면 그걸 믿는 거예요. 시간의 지남에 따라 상승과 하락은 반복하겠지만 결국에 자본주의 시스템이 세계적으로 계속 유지가 되려면 이건 시간이 지나면 우상향한다는 거죠. 한 번씩 어려운 상황은 있겠죠, 크게. 하지만 언제나 극복을 해놨어요. 언제나 세상이 망하지 않는 한. 그럼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내가 주식 투자 안 하는데 나는 은행에 예금만 하는데 주식이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막 더 떨어져서 세상이 망했어요. 예? 그러면 예금해 놓은 건 의미가 있나요? 한국 돈이 의미가 있나요?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장 위험한 투자 자산은 예금이라고 그랬어요. 예금.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인플레이션을 극복을 못해요. 예금은 절대로 물가 상승률을 극복하지 못해요. 그게 가장 큰 리스크를 가진다고 워렌 버핏이 그랬어요.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돈이 100원이에요. 10년 뒤에 200원이 되잖아요. 그럼 나는 돈을 잃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절대적인 돈의 가치만 보는 거죠. 하지만 10년까지도 아니고 한 2년, 3년 뒤에를 보는 거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 내가 1000만 원을 예금을 했어요. 1년 뒤에 1010만 원이라는 돈을 받았어요. 1%. 그쵸? 한 1020만 원, 2%에 대한 예금을 받았어요. 그럼 이 사람은 예금을 해서 20만 원을 벌었다고 생각해. 근데 과연 벌었을까요? 1000만 원을 예금할 당시에 예를 들면 전셋값이 똑같은 평수 기준으로 전셋값이 1억이었어요. 근데 1년 뒤에 적금을 탈 때의 전셋값은 1억 5천이 돼 있어요. 즉 집값, 비단 집값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집값을 예를 들면 집값에 대한 인플레이션은 물론 집값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지만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50%가 상승을 했어요. 자산의 가치가. 근데 남들은 50%의 상승을 할 때 나는 2%간 거예요. 그럼 돈을 잃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세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사고 파는 물건이나 식생활의 식료품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라면이 예를 들면 1000원이었는데 1년 뒤에 라면 가격이 1200원이 돼 있어요. 20%의 이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죠. 1년 뒤에. 근데 나는 적금으로 1000만 원을 넣어서 1020이라는 2%의 상승률을 봤다면 저는 지금 우리 세상이 바라보는 돈의 가치로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재산이 줄은 거예요. 재산이 줄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혼자 늘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워렌 버핏이 이걸 얘기했어요. 예금은 가장 위험한 투자 자산이다. 근데 우리나라는 금융교육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예금 적금이 가장 안전한 투자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주식을 하면 노름꾼이나 뭐 패가망신 한다라고는 그런 생각을 하죠. 물론 돈 잃을 수 있어요. 예. 돈 잃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종목이나 이런 거 아까 제가 말한 가상화폐도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종목을 찾아야 돼요. 신뢰. 물론 종목이 전부는 아니지만 내가 이 회사가 망하지 앞으로 성장을 한다라고 생각했는데 가격이 빠진다? 그럼 기회죠. 이건 기회예요. 저는 사실 삼성전자를 계속 보고 있긴 한데 만약에 이런 매물대 자리 나오면 뭐 이거 27,000원 이런 거 나오면은 진짜 기회죠. 다시 한번 엄청난 상승을 시작하기 위한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는 위치거든요. 그럼 더 떨어진다. 그럼 여기서 손절하냐? 저는 손절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추가 매수를 고려할 것 같아요. 분할로. 그래서 장기로 가져가는 거예요. 뭐 10년. 말이 10년이지 10년 동안 장기 투자한다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한 5년 보고 기다려 보는 거죠. 시세가 날 때까지. 주식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기다림 너무 길다는 거예요. 힘들어요, 주식. 돈 벌기. 돈 아무나 버는 게 아니에요, 진짜.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만 돈을 벌어요. 그리고 돈을 벌려면 바로 버는 건 없어요. 내가 100만 원 투자했는데 100만 원이 손실 한 번도 안 나고 바로 뭐 1000만 원이 된다. 이런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물론 운이 좋아서 뭐 200만 원 올랐다가 내 원금은 손실 안 난 범위에서 계속 올라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언제나 내 돈은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을. 받아들여요. 이거 좀 손실 난다고 생각보다 그렇게 큰일 안 나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주식 얘기해서 또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한국전력이 반전이 나올 기회를 잡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한 3만 원 정도 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차트 흐름이 괜찮더라고요. 뭐 국제유가가 떨어지면서 이제 그 그 석탄, 뭐 석유 이런 것들에 대한 가격 압박이 좀 덜하니까 한국전력이 이익 개선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가격이 오르기도 했지만 23,000원 찍고 일단 가장 의미 있었던 그 50일 지수이동 평균선을 상향 돌파했어요. 2016년 11월 이후에는 이제 한 번도 돌파하지 못했는데 그리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을 때 제가 이 음봉 때 말씀드렸거든요. 여기서 몸통이 이 지수이동 평균선 50일을 하향 돌파하지 않으면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 근데 되게 어렵게 흔들긴 했어요. 꼬리가 좀 많이 달리긴 했는데 그때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일봉으로 보면 주봉으로 제가 본 건데 일봉으로 보면 한 여기 그러니까 일봉으로 보면 저점 대비 수익률을 한번 볼게요. 23,000원을 잡았다라고 하면 50% 수익을 봤거든요. 11월부터 현재 한 1월 한 2개월간 이거 굉장히 큰 수익률이죠. 근데 23,000원을 저는 보긴 했지만 그때는 좀 매수하기 쉽지는 않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럼 주봉 기준으로 확인 매매를 했다라고 하면 얼마나의 수익이 났을까라는 걸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이때 꼬리에선 잡지 못했지만 한 20일 EMA 언저리에서 잡았다라고 하면 지금 한 6% 정도 수익이 났거든요. 그리고 뭐 고점 꼬리까지 보면은 한 9% 정도의 수익이 났는데 오히려 이거 하반까지 잡았다고 하면 13%까지 수익이 났는데 상황을 어떻게 볼 거냐라는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바로 올라가진 못할 거예요. 횡보를 하거나 좀 조정이 올 텐데 지금 상황에서는 뭐 다시 이제 나스닥이 오르고 있긴 한데 국제 유가도 다시 오르는 추세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조정이 오지 않을까. 매도를 해서 수익이 뭐 5% 이상 나신 분들은 또 상황을 또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월봉으로도 지금 보면은 적산벽 나왔죠. 그래서 지금 월봉으로 보면 또 20일 EMA가 지금 21일로 돼 있는데 아마 20일이랑 큰 차이는 없을 때 20일 EMA도 지금 저항을 받는다고 보면 한 번 정도는 매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 50일 EMA까지 저항 안 받고 쭉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39,000원까지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좀 위험한 생각인 것 같아요. 한국전력도 이제 투자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제가 얘기를 해드리면 가격 오르락 내리락 하겠죠. 이땐 쌍바닥 찍고 진짜 엄청 많이 올랐는데 지금도 엄청 많이 떨어졌어요. 진짜 한 70% 정도 떨어졌어요. 주식이 한 2년 정도 만에. 근데 한국전력이 계속적으로 살아남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찍고 이 고점을 넘겠죠. 당연히 8만원 10만원 가겠죠. 그게 이제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의 원리인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 기간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하겠죠. 그래서 아무나 돈을 못 버는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원칙을 나는 빚을 내지 않고 여유자금을 해서 시간은 나의 편이다라고 생각하고 기다리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수익을 내겠죠. 근데 이러한 이론이나 신념이 확고한 사람들조차도 이 시장을 버텨내기가 어려워요. 저 역시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쉽게 감히 돈을 번다라고 말을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뭐 그 원리는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원리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힘들었던 차트가 포스코예요. 그러니까 뭐 63만 원 막 이렇게 찍고 가격이 계속 하방으로 가면서 이제 몇 번의 페이크는 있었어요. 이 50일 EMA를 상향 돌파 이때 하고 지지받고 더 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빠졌죠. 그때는 이제 EMA 매매 하시는 분들은 빠져나왔어야 됐죠. 손실을 보더라도. 그리고 또 다음 구간을 찾아야 돼요. 다음 구간까지 걸린 시간이 2014년에서 16년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하락으로. 근데 만약에 내가 손절매를 안 하고 이때 EMA 매매를 해서 올라가는 파동을 기대하다가 내려왔을 때 계속 버텼더라면 2년 동안 엄청난 하락을 맛봤겠죠. 그러면은 이 분이 이 2년 동안 하락을 맛보고 다시 상승을 맛보더라도 사실은 이때 매매하신 분들은 되게 본전 찾기도 어려운 거죠. 근데 이게 또 앞으로 10년을 가지고 있으면 정말 뭐 이런 50만원, 70만원 막 이런 데 가 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포스코라는 회사가 철강 회사인데 뭐 산업의 기반 산업 근간이 되는 산업이라고 봤을 때 앞으로 간다. 그럼 뭐 70만 원 가겠죠. 그게 자본주의 원리겠죠. 근데 앞으로 그걸 버텨낼 수 있냐? 그거는 이제 쉽지 않은 거죠. 오히려 포스트코 같은 기업도 만약에 이런 15만 원 위치까지 다시 한번 내린다 그러면은 엄청난 기회가 아닐까 싶어요. 쌍바닥. 직전 고점을 노려볼 수 있는 63만 원을 기간 한 5년 잡고 15만 원에 사서 한 70만 원에 팔려고 5년을 가지고 있는다. 뭐 나쁘지 않죠. 근데 어렵습니다. 저도 말만 이렇게 하지만 그걸 버티고 견딘다는 게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 내 재산이 한 수백억 되는데 한 몇 억 박아놓으면 버티겠죠. 근데 내 재산이 몇 천만 원인데 그 중에 쪼개서 몇 천만 원 투자했으면 어떻게 5년을 버티겠어요? 어렵죠. 아무튼 뭐 제가 뭐 계획했던 내용은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오늘 방송을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